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거의 0.68%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다우와 나스닥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우에서 지금까지 $400를 기록했던 애플은 다우 지수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00대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다우 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 때문에 애플이 아무리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우는 오를 수 없는, 오르기 좀 힘든 그런 구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는 좀 힘을 못 쓴 반면에 나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애플의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 이런 것들이 나스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다우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우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4년 이래 최대 8월 월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지난 밤 사이에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줌이 장을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이익 EPS는 0.92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0.45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약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매출이요. 지난 분기에 6억 6,3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연간 매출을 한 분기 만에 기록할 정도로 거의 4배 넘는 매출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31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날 드디어 주식 분할을 하게 된 애플과 테슬라였는데요. 양사의 주식 분할 효과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이전에 강한 연속 상승을 보였던 탓인지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이 두 지수의 경우 이번 달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8월 한 달만을 두고 보면 1984년 이래 36년 만에 최고의 8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강한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주식 분할을 한번 살펴보면 애플은 4대1, 테슬라는 5대1의 주식 분할 이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시가총액이 비자를 뛰어넘어서 미국 내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7위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의 비중이 줄어든 탓에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날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줌비디오도 함께 보실까요? 호실적 발표에 급등을 했는데요. 5월, 6월, 7월 한 분기 이 3달간의 매출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했던 매출과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또 이번 달 한 달을 정리해 봐야겠죠. 8월 정말 잘 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8월 랠리로 시장은 더욱 뚜렷한 V자형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36년 만에 8월 기준으로 최고의 월간을 나타낸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주 장기간 낮은 금리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접근법 변화 등의 낙관 논의이 고조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셔야겠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논의 재개 등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힘을 좀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8% 가까이 빠지면서 28,43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십시오.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도 0.7% 가까이 오르면서 11,77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22% 소폭 하락해서 3,500선에 이날 문을 닫은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등락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지 팀장님 좀 알려주시죠. 네, 36년 만에 8월 최고 성적이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은 그만큼 월간 성적이 그동안 쭉 좀 좋아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과 저점 사이의 그 변동폭이 약 한 0.5%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하루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업종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실업률이 내려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금융주가 좀 약세를 나타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에 대한 취소 변경 수수료를 영구 철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면서 항공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 이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요인, 반면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이 이렇게 액면 분할에 좀 효과를 봤던 나스닥 대형주는 시장을 좀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전체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언택트 트렌드와 좀 관련된 기술주도 좀 초강세를 보이는 이런 업종 간의 극명한 엇갈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WTI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월간 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WTI는 4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늘어났다는 점도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부양책이 아직 요원한 상태라는 점도 유가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수요가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WTI 가격이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만 놓고 보면요. 0.37% 내려서 42.8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보합권에서 계속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 초반에 198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장중에 1960달러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1980달러까지 오르고 결국은 197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방향성을 지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2% 정도의 급등락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0.06%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1973.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약 4% 정도 내렸습니다. 0.7%를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해서 약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92.17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도 참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준석 팀장님의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좀 다가온 가운데 JP모건에서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한 내용 가져봤습니다. 트럼프가 8월 초에는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25%포인트까지 뒤졌지만은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에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분석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JP모건에서는 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평화적인 이 친민주당 시위는 민주당 측의 지지율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를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폭력적인 시위는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2에서 8%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도움을 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종차별 철폐 등의 시위가 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지지율이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른바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라는 그런 논리도 제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트럼프
트럼프 지지자의 약 10% 정도는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한 5%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5에서 6%포인트 정도 뻥튀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 같은 상황에서 모멘텀 주냐 아니면 가치 주냐 아니면은 또 민감 주냐 기술 주냐 이런 부분에서 좀 선택을 잘해야 하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또 투자 전략에 변화를 좀 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폭력 시위가 증가하면 공화당의 이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점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과거에 이 배런즈에서 대선 시나리오별 업종 영향을 좀 정리를 했었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공화당도 계속해서 좀 상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시에는 금융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사들이 어떤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좀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무역 전쟁에 좀 피해를 받는 업종은 위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승리했을 시에는 결국은 친환경 관련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나온 바가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공룡 같은 경우에는 규제 리스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분석이 앞서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펼쳐진 강한 증시 랠리, 이것이 트럼프를 좀 지지해주는 듯해 보였는데요. 향후에 증시와 대선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6.9%포인트 정도, 한 7%포인트 정도 납니다. 근데 이 같은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가 바로 코로나19가 좀 재유행을 했었고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주춤을 했던 한 6월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랠리는 트럼프의 재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BTIG라는 IB에서는 특히 역사적으로 또 대선을 앞둔 여름에 증시 랠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집권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9월과 10월에 증시가 만약에 부진할 시에는 다시 한번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당선 확률도 높아지는 시나리오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의 앞으로의 증시 이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 된 첫 거래일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 거래를 보여줬었는데요. 주식 분할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분할하기 전에 사야 하나 아니면 분할한 이후에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 하셨을 것 같고 또 분할된 이후에도 지금 당장 사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사야 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애플의 지금까지의 주식 분할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련 내용을 CNBC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날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 덕분에 로빈후드와 TD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 플랫폼이 순간적으로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단가가 낮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사야 될까요? 인공지능 플랫폼 캔쇼의 분석에 따르면 애플의 주식 분할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샀다가 2주 뒤에 팔았을 때 그 수익률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약 2주 동안 마이너스 5.6%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분할한 직후 산다고 해서 바로 모든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더라도 애플의 주식 분할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지난 2014년을 떠올려 보면 2014년에는 애플의 주식이 주식 분할 이후에 36%나 1년 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2000년에 주식 분할을 했을 때에는 이 IT 버블이 터지면서 60%나 급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이 주식 분할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를 어느 것 하나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반면에 단가가 많이 낮아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어서 그만큼 가격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팀장님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단가가 낮아지자 정말 가격 변동성은 좀 커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유명 투자 구루죠. 리온 쿠퍼맨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또 본다면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데이 이벤트라든지 또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 역시도 분할 첫날의 급등이 좀 이해가는 무브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결국은 액면 분할이라는 것이 주식에 대한 좀 접근성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인 만큼 원래 좀 무거웠던 주식이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심화가 됐지만은 앞으로도 이 같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 연준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전략을 두고 단지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이날 금융주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전략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략에 중요하고 강력한 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에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인플레이션을 통상 2% 목표치보다 더 높아지도록 용인하겠다는 점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부의장은 이번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연준의 목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연준의 새로운 정책 틀에서 낮은 실업률 그 자체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업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금리를 계속해서 저금리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다만 새로운 정책 틀에서는 유연성이 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 옵션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익률 곡선 제어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화 같은 것들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대규모 자산 매입이 좀 경제를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만 보더라도 연준은 사실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작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실업률이 자신들의 좀 목표치에 근접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같은 통화정책 전략의 변화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의 오버슈팅을 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정책 전략 변화에 이어서 이 전일에는 블라드라든지 아니면은 하커 이런 연준 주요 위원들, 이번에는 또 클라리다 등의 거물급들이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연준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등 일부 또 모호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 같은 통화정책 전략 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또 소통 역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밤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CPU 신제품 정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IT 매체에서는 AMD가 긴장해야 할 정도라며 신제품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업용 드론 배송을 승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틱톡 인수 관련주가 틱톡이 미국 사업 매각 합의와 관련한 내용, 사업 인수자 선정을 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르면 9월 1일 발표한다는 소식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인텔의 CPU 신제품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실제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텔의 11세대 노트북용 이 CPU 신제품 타이거 레이크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관련 정보가 일부 공개가 돼서 오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톰스 가이드라는 이 매체에서 AMD가 걱정해야 할 정도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타이거 레이크 CPU가 될 것이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강의 PC 이 모바일 칩과 비등하다라는 호평을 남겼습니다. 기본 주파수 2.99GHz 그리고 최대 4.8GHz로 전작의 아이스레이크의 1.3GHz와 3.9GHz 대비해서도 성능이 좀 압도적인 수준이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특히 현재 루머와 그리고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가 나온 그 결과를 좀 종합을 하고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만약에 정확하다면은 노트북용 내장형 그래픽의 중요한 진일보를 좀 보여줄 제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톰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레이크가 인텔의 라이벌 AMD를 상대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또 결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MD는 긴장해야 될 것이라는 기세 내용과 무색하게 AMD는 지난 밤 사이 7% 넘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텔의 주가 흐름도 물론 좀 양호했습니다. 한 1% 정도 올랐는데 AMD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셨듯이 장중에는 또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장 마감가 기준으로도 한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좀 큰 폭의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특별한 당일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시킹알파 투자정보 미디어에서는 최근 출시한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 관련한 좀 호평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그간의 랠리를 다시 한번 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기존 대비해서 성능의 향상을 좀 도모를 한 리프레시 모델을 좀 판매를 개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라이젠 5000 시리즈를 또 출시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인텔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좀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PC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신제품 공개 외에도 이번 주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인텔의 신제품 공개 이벤트가 현지 시각으로 2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1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또 그래픽카드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포스 RTX 3090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AMD와 물론 이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경쟁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또 게이밍 시장의 모멘텀을 함께 받는 그런 동반자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오늘 좀 주가도 훈풍을 타고 있고 최근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AMD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전체로 보더라도 좀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종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좀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좀 훈풍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미국의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상업용 드론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따냈습니다. 자, 이제는 하루 배송 정도가 아니라 30분 배송까지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아마존의 주가도 약 1%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이것이 거의 7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불과 7년 전 아마존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연방항공청에서 그 승인이 나지 않다가 이번에 그 승인이 나게 된 겁니다. 아마존의 관련 사업부인 프라임에어에서는 이제 전 세계 고객들에게 하루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또 프라임에어는 향후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는 이제 30분 배송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될 경우 30분 뒤면 나에게 그 물건이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아마존이 사실 처음으로 이런 그 사업 승인을 딴 건 아닙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의 자회사가 윙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가 페덱스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버지니아 지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드론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UPS도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서 노스캐롤라 지역에서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해진 경로를 오고 가는 것이고 이런 것 말고 아마존이 꿈꾸고 있는 이 30분 배송의 경우에는 주문하는 자에게 바로 도달하게 되는 이 랜덤 경로를 하기 때문에 과연 아마존이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팀장님 이게 이 소식과 함께 사실 기대감은 크지만 이게 바로 당장 실적에 반영될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게 당장 반영되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은 좀 장기적인 보관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실적 부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히 1일 배송 서비스 도입 이후에 급증했던 이 아마존의 배송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드론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참고적으로 아마존의 2019년도 배송 비용만 해도 약 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드론 배송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배송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이용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현재 아마존 프라임의 회원 수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이들이 비회원에 대비해서 2배 가깝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그런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드론 배송의 이점에 또 주목을 한 신규 회원들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아마존의 실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아봤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계속해서 틱톡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틱톡이 드디어 사업 인수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사는 미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등의 사업 부문을 인수할 인수자를 정했으며 이르면 현지 시간 9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이후가 되겠죠. 이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바에 따르면 월마트와 제휴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적게는 20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5조 6,1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이 최종 결정을 해서 매수자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 당국에서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이전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전이 좀 지연되거나 또는 이탈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외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업권 일부를 미국에 매각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틱톡의 최종 인수자가 발표가 되면 이 소식이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 그 흐름을 보면 틱톡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웨드부시라는 IB에서 앞서서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공동인수 성공 확률을 85에서 9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월마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에 성공할 경우에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틱톡 인수와 좀 얽혀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을 보인 것은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좀 반영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간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 이 주가가 많이 좀 선반영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실제 인수자가 발표가 되고 난다면은 명확한 주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인수를 또 얼마에 하고 또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역시도 좀 셈법에 많은 좀 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